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전 세계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란 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박 작가님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사일이 오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오늘은 이란의 핵심 인사가 사망하고 주요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망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듯 지금 중동의 불꽃이 세계 경제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기 속에서 각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동 정세가 급박해지자 외교부가 본부와 공관을 잇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현장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네요. 정부가 KN비디아 육성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요? 네, 무려 향후 5개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KN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1980년대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반도체에 올인해 지금의 IT 강국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AI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생태계 전체를 손에 넣겠다는 의지죠. 삼성전자가 미국 AMD와 손잡고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업무 협약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달리는 코리아 팀의 저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기술적 도약은 반갑지만 외교적 압박은 거셉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규모까지 언급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외교가 다시 시작된 거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타들어갈 겁니다. 이건 마치 1960년대 베트남 파병 당시 우리가 겪었던 안보와 국익 사이의 딜레마와 비슷합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T+2 결제 시스템 개편을 지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파고는 높지만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활기가 넘칩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보안이 대폭 강화됐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미를 알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뮤지엄 김해에서 열리는 K-뷰티 전시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의 미적 기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순히 유행이 아닌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졌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처방권 갈등이나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같은 해묵은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혁신을 외치지만 중산층 축소와 청년들의 근로 의욕 저하라는 내부의 암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 매우 순조롭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는 꽤 삼엄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승기를 잡았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국무부가 중동 전역의 미국인들에게 철수 옵션을 제공하고 보안 경보를 발령한 것을 보면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하원공화당은 연방 지출을 수입 범위 내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적자 지출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곳간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는 과거 레이건 행정부의 강한 군사력과 작은 정부 지향이 결합된 모습과 흡사합니다. 경제 지표도 흥미롭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연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네요.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정확합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전쟁의 불확실성이 크니 일단 멈춤을 선택한 거죠.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계좌라는 아동 대상 세금 혜택을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아동 한 명당 일회성으로 $1,000를 넣어주는 방식인데 이는 민생을 챙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부품값이 올라 손실을 보고 인력을 감축하는 제조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기업들을 타격하는 양상이죠. 사회적으로는 텍사스의 홍수 재난과 국경 보안 문제가 겹치며 에버트 지사가 비상사태를 갱신했습니다. 기술과 문화 행사는 여전히 활발하고요.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SXSW가 열려 전 세계 혁신가들이 모이고 있고 워싱턴에서는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DC, 공립학교가 장애 학생 교육권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인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죠. 미국은 지금 전쟁의 긴장감, 기술 혁신의 열기, 그리고 내부의 인권과 재난이라는 거대한 모순들이 한데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번엔 전쟁의 당사국인 이란 상황을 보죠. 핵심 인사인 알리 라리자니 비서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란 정권의 엄청난 타격입니다. 라리자니는 국가안보 최고회의의 핵심으로 미국이 무려 $10,000,000의 현상금까지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사망은 이란의 안보 컨트롤 타워가 뚫렸다는 뜻이죠. 여기에 아살루의 가스 정유 시설까지 공격당해 생산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혈관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사우디, UAE의 정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유조선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이죠. 내부 통제도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26개 주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됐다고요? 네, 왕정주의자나 이스라엘 스파이 혐의를 씌워 시위의 싹을 자르려는 선제 작전입니다. 심지어 경찰사령관은 집회 참여자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내부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위기 대응 방식이죠. 흥미로운 건 이 와중에도 러시아가 이란의 위성 이미지와 드론 부품을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이 사실상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자의 포효 작전이 계속되고 있군요.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발언이 강경합니다. 이란 고위 관리들에게 면책 특권은 없다며 추가 표적 암살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작전에도 정보를 제공하며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쟁 비용 때문에 예산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까지 삭감하며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스라엘 경제를 무너뜨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쟁 중에도 기술 투자는 멈추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방산기술 합병이나 반도체 인재 육성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생존 본능입니다. 이스라엘 혁신청이 딥테크 스타트업에 1,000,000세켈을 투자하는 건 전쟁 이후의 먹거리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기술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6월절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교육 활동이 중단되는 등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첨단 무기와 기술 이면에 가려진 시민들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언제까지 버텨줄지가 관건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투르크메니스탄과 UAE 인사를 잇따라 만나며 에너지 안보,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개입을 틈타 안정적인 중재자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포석이죠.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껄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연기되었고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을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성동격서식 외교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AI 분야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컴퓨팅 가격을 인상한다고요? 수요가 워낙 많으니 배짱 영업에 나선 거죠. 기업용 AI 플랫폼 우쿵을 출시하며 수익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베징에서 열릴 중관촌 포럼에서는 6G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공상과학 소설 같은 기술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금 서구의 제재를 기술 자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제2차 기술 장정을 진행 중입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결핵 퇴치를 강조하며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것도 중국의 질서가 건재함을 보여주려는 행보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고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지원 불필요 발언 직후라 더 긴장되겠어요. 고이치 총리로선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작전에 일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한 건 역설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라는 압박일 수 있거든요.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전날 5,500엔 넘게 급등하며 반등한 건 트럼프의 강한 리더십이 시장에 안정감을 줬기 때문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당시 일본이 느꼈던 배신감과 불안함이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사기 범죄 대책이 눈에 띕니다. 유명인 사칭 딥페이크 사기가 정말 심각한 모양이죠. 작년 한 해만 9,000건이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SNS 사업자에게 광고주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해 시 통신망을 공유하는 재팬 로밍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이는 재난이 잦은 일본다운 실용적 대처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술적 연대로 극복하려는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단신들 묶어드립니다. 인도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향해 달리고 있고 사우디는 리야드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긴박한 소식이네요. 인도는 2030년 독일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성전환자 권리법 개정을 두고 인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제 성장과 인권이라는 두 바퀴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사우디는 리야드 상공에서 탄도미사일 사기를 요격했는데 파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우디는 91억 달러를 AI에 쏟아부으며 인공지능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미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중동 부국들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중동의 전운과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기술 패권 전쟁을 짚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포화 속에서도 반도체 칩은 구워지고 미사일이 오가는 하늘 아래서도 AI는 학습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기는 늘 있었지만 인류는 언제나 그 위기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